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이체는 뭐니? 아, 그게 말해봐. 장모님 월급이에요. 뭐라고? 미영이가 친정어머님께 육아도우미 월급을 드리고 싶다고 해서. 뭐? 네가 정신이 있니? 우리 카드로 친정어머니 월급을 준다고? 엄마, 그래도 우리 애 봐주시는데 당연히 드려야죠. 다른 육아도우미 쓰면 더 비쌀 텐데. 그래. 내 돈으로 주면 몰라도 우리 카드로. 그것도 우리한테 말도 없이? 에이, 엄마도 참 우리 집 카드값 정도야 내주실 수 있잖아요. 야, 내가 제정신이야? 안사동 월급을 우리 보고 대라고? 아빠, 우리가 얼마나 절약하고 있는데요? 다른 애기 엄마들은 산후도우미에, 보모에 돈 얼마나 쓰는 줄 아세요? 어머님, 우리 엄마가 아기 보느라 다른 일도 못 하시잖아요. 당연히 월급은 받으셔야죠. 미영아, 그래도 그건 아니지. 왜요? 시댁은 돈이 많은데 뭐가 문제인데요? 제가 일하면 월급 받잖아요. 문영자 여사님은 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면사무소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재봉틀로 마을 사람들의 옷을 수선해주며 생계를 도왔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그녀는 남다른 총명함을 보였습니다. 전교에서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선생님들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특히 산수 시간이면 항상 칠판 앞에 나가 문제를 풀었고 읽기 시간에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교과서를 읽어 학급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당시는 여자아이들의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딸 자식이 글을 많이 배우면 시집가기 힘들다며 수군거렸고 친척들도 여자가 공부해봐야 소용없다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딸이라도 공부를 시켜야 한다며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녀를 대구로 유학 보냈습니다. 이모 집에 머물며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 그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이모의 아이들을 돌보며 은혜를 갚았습니다. 주말이면 시장에서 이모의 장사를 도왔고 틈틈이 집안일도 거들었습니다. 이런 고된 생활 속에서도 그녀는 항상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선생님들은 그녀를 보며 앞으로가 기대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그녀의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꿈꾸며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장학금을 받아 이모와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하지만 3학년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집안의 형편은 급격히 기울었고 그녀는 대학 진학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은행에 취직한 그녀는 월급의 대부분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와 두 동생의 학비를 위해서였습니다. 19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는 가장의 역할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일하며 그녀는 돈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부족해 발을 동동 구르는 노인들,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러 오는 대학생들, 사업 실패로 한숨 짓는 중년의 남자들을 보며 그녀는 돈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휴일에도 추가 근무를 자청했습니다. 그녀의 성실함은 지점장의 눈에도 띄었고 빠른 승진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검소한 생활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점심은 늘 도시락을 싸왔고 옷도 몇 년씩 고쳐 입었습니다. 25이 되던 해 작은 광고 회사를 운영하던 남자가 은행에 자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하고 단정한 그녀의 모습에 반한 그는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결혼 후에도 그녀의 검소함과 성실함은
남편의 사업이 번창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어왔기에 그녀는 자신의 자녀들만큼은 풍족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문영자 여사님은 남편의 성공적인 사업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서울 고급 아파트에서 살면서 자녀들을 최고의 환경에서 키웠고 매년 2번씩 온 가족이 함께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아들과 딸은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녔고 최고의 사립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여보, 애들 방학 때 이번엔 어디로 갈까? 하와이는 어때? 좋지, 애들도 좋아할 거야. 이번엔 좀 길게 가자. 그녀는 남편의 따뜻한 말투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은 한결같이 다정했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35년 넘게 함께한 세월, 그동안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을 때마다 그녀는 겸손하게 처신했습니다. 넉넉한 살림에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결코 허세를 부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검소한 생활을 실천했습니다. 두 자녀는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했고 그녀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뿌듯했습니다. 아들은 경영학과를, 딸은 약대를 나왔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많다는 걸 알았지만 적어도 경제적인 걱정 없이 자녀들을 뒷바라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건 다 당신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당신이 집안을 이렇게 잘 꾸려줘서지. 나는 밖에서 일하는 것뿐이야. 저녁이면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며 하루 일과를 나누었고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거나 드라이브를 다녔습니다. 명절이면 시댁과 친정을 오가며 가족의 정을 나누었고 생일이면 온 가족이 모여 축하를 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아직 취직을 못한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우리 아들, 너무 조급해하지 마. 좋은데 취직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이런 일상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자녀들은 각자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들을 부러워했고 그녀 역시 자신의 삶에 감사했습니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나날들이 계속될 것만 같았던 그때 그녀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아들의 취업난이 길어지면서 그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아들은 그 흔한 아르바이트 한 번 하지 않고 오직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 진우한테 연락 왔어. 삼성 최종 합격했대. 그래? 진우는 잘 됐구나. 난 이제 어떡하지? 벌써 서류만 50번은 넘게 떨어진 것 같아. 그녀는 아들의 축 처진 어깨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취업 준비 생활이 2년째 접어들면서 아들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집에서 나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좀 봐.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 내가 얘기 좀 해볼게. 사업하다 보니 아는 회사도 있고. 아니야. 그래도 자기 실력으로 취직하게 해줘.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하면서도 그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자녀들은 하나둘 취업에 성공했고 심지어 해외 유학까지 다녀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그녀는 아들 얘기가 나올 때마다 괜히 움츠러들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다고 자랑하던 때가 무색하게 이제는 그저 빨리 취직이나 했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습니다. 아들, 중소기업도 나쁘지 않아. 처음부터 너무 큰 회사만 바라보지 말고. 엄마, 나도 알아. 근데 내 스펙으로 중소기업 가면 너무 아깝지 않아? 아들의 눈높이는 갈수록 높아져만 갔습니다. 명문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중소기업 면접에서는 오버스펙이라며 거절당했고, 대기업은 너무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좀 회사에서. 안 돼. 아직은 좀 더 기회를 줘보자.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취업 실패가 거듭되면서 아들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면접 또 떨어졌어.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퇴근 후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집에서는 게임에 빠져 지내기 일쑤였습니다. 한때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던 모범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편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것을 부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무언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3년의 취업 실패 끝에 남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광고회사를 이끌고 있는 남편은 마침내 아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들, 이제 우리 회사로 들어올래? 내가 이어받아야 할 곳이기도 하고 처음부터 널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은 곧바로 신입사원 연수를 받았고 일반 직원들과 똑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애가 어때? 의외로 잘하더라. 광고 기획안도 참신하고 직원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보통의 신입사원 초봉이 2,800만 원 정도인데 반해 아들은 5천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연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특혜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남편은 괜찮다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엄마, 제가 이번에 기획한 광고가 선정됐어요.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역시 아빠 회사에 가길 잘했어. 회사에 들어간 지 6개월, 아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자신감도 되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당당하게 아들 자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난에 시달리던 시절이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진급 좀 빠르게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닐까? 당신도 참 너무 서두르지 마. 다른 직원들 눈도 있고. 하지만 남편은 아들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했습니다. 가업을 이어받을 사람으로서 기본기를 철저히 닦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장님,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맡아보면 안 될까요? 좋아, 한번 내 실력을 보여줘봐. 직원들 사이에서도 아들은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회사에 남아 일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가끔 마음이 짠했습니다. 아들, 너무 무리하지 마. 밥은 제때 먹고. 엄마, 걱정 마세요. 전 이제 완전 적응했어요. 1년이 지나자 아들은 팀장으로 승진했고 연봉도 인상되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광고 기획자로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아들 장가도 보내야 하지 않을까? 그래, 이제 제법 안정도 됐고 좋은 며느리 얻었으면 좋겠네. 아들의 회사 생활이 안정을 찾아갈 무렵 딸이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로 일하던 딸은 약재과의 남자와 인연이 닿았습니다. 엄마, 저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같이 일하는 약사 선생님이에요. 정말 착하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녀는 딸의 상기된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교제 6개월 만에 양가 상견례가 이루어졌고 사위될 사람의 첫인상은 딸의 말처럼 깔끔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여보, 어때요? 우리 사위들 양반. 괜찮아 보여. 똑똑하고 겸손하고. 예비 사위의 집안도 서울에서 대형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가문이었습니다. 양가는 금세 의기투합했고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형자야,
큰딸 좋은 대로 시집 간다면서 축하해. 웨딩홀을 예약하고 신혼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도 양가는 원활하게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정했고 20억이 넘는 비용을 양가가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딸, 신혼집 마음에 들어? 네. 엄마, 너무 좋아요. 위치도 좋고 인테리어도 제 스타일이에요. 결혼식 날 그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위는 결혼식 내내 딸을 아끼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평생 따님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래. 우리 딸 잘 부탁해. 신혼여행은 한 달 동안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둘 다 병원에서 장기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파리 도착했어요. 여기 너무 예뻐요. 매일같이 보내오는 딸의 사진과 메시지에 그녀의 마음은 흐뭇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딸 부부는 매주 주말이면 찾아와 안부를 전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죠? 그래, 가야지. 우리 사윗감이 이렇게 초대를 하는데. 그녀는 이런 딸의 결혼 생활을 보며 아들의 배필도 빨리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그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딸의 화목한 결혼 생활을 지켜보며 그녀도 아들의 짝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소개한 여자는 그녀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엄마,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데? 지역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예요. 진짜 착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이에요. 그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명문대를 나온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간호조무사라니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머님, 저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첫 만남에서 미영은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어딘지 모를 거친 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랑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아, 제가 일하는 병원에 환자로 왔다가요. 근데 어머님, 이런 거 일일이 다 물어보셔야 돼요? 그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보이는 날선 태도에 놀랐지만 아들을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친구와의 통화에서 그녀는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걱정돼요. 저 애가. 난 더 걱정이야. 아들놈이 저런 애한테 홀딱 빠져서. 미영은 시간이 갈수록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도 예의 없는 태도가 계속됐습니다. 미영 씨,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어요? 아휴, 고졸이에요. 왜요? 고졸이라고 무시하시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요. 어차피 돈 많은 시댁은 저 같은 거 맘에 안 들죠? 그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로 참고 또 참았습니다. 엄마, 미영이 그래도 마음은 착해요. 겉모습만 좀 그렇죠. 그래, 내가 좋다면 됐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미영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신혼집은 강남으로 얻어주실 거죠? 저희 병원 동료들도 다 강남 산다던데. 미영아, 그런 말을 어떻게. 뭐예요? 왜요? 어머님, 아버님 돈 많으시지 않으세요? 결혼식을 앞두고 걱정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돈 한 푼 없이 들어오는 것은 상관없었지만 이런 며느리의 태도는 앞으로가 더 걱정됐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대로 보내도 될까요? 며느리의 태도가 날로 걱정되던 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제 6개월 만에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저기 미영이가 임신했어요. 뭐라고? 그녀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무슨 소리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애들이. 뭐? 혼전 임신이라고? 그 여자가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어. 남편은 분노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급하게 양가 부모가 만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안사도는 고개를 숙였지만 미영은 당당했습니다. 엄마 나 혼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죄송해. 미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친정어머니가 말렸지만 미영은 태연했습니다. 어머님, 결혼식은 크게 해주실 거죠? 제 친구들 다 부르고 싶은데. 뭐, 지금 그런 말을 할 때야? 그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뱃속에 아이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영은 자신의 요구사항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급하게 예식장을 잡고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결혼식 날, 미영은 웨딩드레스 속 살짝 나온 배를 감추려 했으며 당당하게 입장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이 집의 며느리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녀는 며느리의 당당한 태도에 기가 막혔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미영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 아이 때문에 이제 일 그만두고 안정을 취하려고요? 제가 일하면 얼마나 벌겠어요? 남편은 분노했지만 이미 모든 게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수가 있겠어.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녀는 아들 부부의 안정적인 신혼생활을 위해 경기도에 10억 상당 아파트를 선물했습니다. 결혼 비용 전액과 축의금까지 모두 지원했고 남편은 아들의 월급도 대폭 인상해 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집까지 마련해 주시고. 그래, 너희 잘 살면 되는 거야. 신혼집은 깔끔한 아파트였습니다. 미영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좋은 집을 마련해 주시다니 제가 진짜 잘 살게요. 새 집의 인테리어는 미영의 취향대로 꾸며주었습니다. 살림살이 하나하나 고급으로 맞추어 주자 며느리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될 줄 몰랐어. 그러게,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려야지. 결혼식 축의금도 모두 며느리에게 맡겼습니다. 아들, 이제 와이프랑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잘 지내. 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신혼집 근처에는 백화점과 마트가 있어 생활하기 편했고 공원도 가까워 산책하기 좋았습니다. 미영은 임신 중에도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며 건강 관리에 신경 썼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반찬 좀 만들어 봤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 이런 걸 다 했어? 솜씨가 꽤 있네. 처음으로 미영이 만든 반찬을 맛본 그녀는 놀랐습니다. 은근히 요리 솜씨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이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 나도 느끼고 있어. 역시 사람은 믿어줘야 하나 봐. 아들도 일에 더욱 열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서도 힘든 내색 하나 없었습니다. 아빠, 이번 프로젝트도 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잘하고 있네.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고 광고업계에서도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신혼집 들어와 보실래요? 이제 좀 자리 잡았거든요. 그래, 가보자. 신혼집을 방문했을 때 깔끔하게 정돈된 집안 분위기에 그녀도 흐뭇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름대로 살림을 꾸려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요즘 임신 중인데도 집안일도 잘하고 저한테도 잘해요. 다행이구나. 너희 잘 사는 게 엄마는 그게 제일 좋아.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나날도 잠시 첫 명절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설날이 다가오자 그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명절 준비를 언급했습니다. 미영아, 이번 설날에는 우리 집에서 다 같이 모여서. 어머님, 죄송한데 저 이번에 못 갈 것 같아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요. 아니, 그래도 첫 명절인데. 저 진짜 힘들어요. 친정엄마가 보살펴 주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요. 첫 명절부터 이러면 앞으로는 어쩌나 싶었습니다. 여보, 미영이가 많이 아픈가 봐요.
이해해줘요. 아들아, 그래도 첫 명절인데 어떻게 안 오니? 설날 아침 아들은 혼자 세배를 하러 왔습니다. 아들, 미영이는 좀 괜찮아? 네, 친정에서 푹 쉬고 있대요. 그런데 그날 오후 그녀는 우연히 프로필 사진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뭔데? 며느리가 친정 식구들이랑 외식하는 사진이에요. 입덧이 심하다더니. 사진 속 미영은 활짝 웃으며 친정 식구들과 고급 일식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게 말이나 돼요? 첫 명절부터. 진짜 너무하네. 아들한테 전화해봐요.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미영을 감쌌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많이 예민해져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아들아, 그래도 다음 날은 더 충격적인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친정 가족들과 노래방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노래방은 소독도 잘 되어 있고 환기도 잘 돼서 임산부한테 좋대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저 애가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말입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설 연휴가 끝나고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못 온다고 많이 서운하셨죠? 아니, 괜찮아. 그래도 친정엄마가 계시니까 저는 편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명절 때는 친정에서 보내려고요. 뻔뻔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음 보였던 감사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시댁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당신, 앞으로가 더 걱정되네요. 나도 그래. 이제 시작인가 봐. 부부의 우려대로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져 갔고 시댁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져만 갔습니다. 설날 이후 며느리의 행태가 점점 도를 넘어설 무렵 그녀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저 내일 친정어머니랑 산부인과 검진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아, 그래, 건강검진이 중요하지. 그녀는 서운했지만 애써 담담한 척했습니다. 결국 딸 가족과 아들만 초대해 조촐하게 생일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미영이 때문에 많이 서운하시죠? 아니야, 검진이 더 중요하지.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 원장님 부인인 친구에게서였습니다. 형제야, 아까 백화점 식당가에서 내 며느리 봤다? 미영이, 어디서? 그래, 친정 식구들이랑 한 10명은 됐을까? 생일 파티하는 것 같더라고.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왜 그래요? 며느리가 검진 간다더니 친정 식구들이랑 백화점에서 파티를 했대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말이야. 친구가 다시 전화해 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다른 테이블 손님한테 자랑하더라고. 우리 사돈댁이 돈이 많아서 며느리 카드로 다 해결한다고. 그녀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미영이한테 따졌는데 뭐라고 하던? 산부인과는 다음 주 예약이었대요.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생일이라고 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 생일도 제쳐두고 친정 모임을 가진 며느리의 태도에 그리고 그것을 눈 감아준 아들의 우유부단함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당신, 이제 어쩌면 좋죠? 더 지켜봐야겠어요. 아직 뱃속에 아이도 있고. 부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갈등의 조짐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손주를 위해 유명 백화점에서 고급 아기 용품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골랐습니다. 미영아, 이런 거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어머님, 저희는 다 준비돼 있어요. 친정엄마가 벌써 다 사놓으셨거든요. 그녀는 또다시 상처를 받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출산하면 산후조리원 알아봐둘까? 아니요, 전 산후조리원 안 갈 거예요. 제가 간호사 출신이라 산후조리는 잘 알아요. 친정엄마랑 집에서 할 거예요. 그래도 첫 아기라. 어머님, 제가 더 전문가예요. 친정엄마도 간호사 출신이시고. 결국 출산 당일 진통이 시작되자 미영은
친정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피곤하실 텐데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엄마가 계시니까. 아들이 전해주는 말에 눈물을 삼켰습니다. 여보, 우리도 가봐야. 안 돼요. 미영이가 스트레스 받는데요. 첫 손주의 탄생 순간에도 그녀는 병원 복도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출산 소식은 친정어머니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아들, 이게 말이 되니? 엄마, 조금만 참아주세요. 미영이도 나중에는 마음을 열 거예요. 퇴원 후 미영은 곧바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물었지만 대부분 지금은 좀 힘들어요. 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당신, 전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마음을 열 거라 믿어요. 남편의 만류에도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매번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들고 갔지만 대부분 문 앞에서 돌려보내졌습니다. 어머님, 아기가 예민해서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이건 갖고 있어. 돌아오는 길, 그녀는 차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산모한테 좋은 미역국인데.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다음부터는 하지 마세요. 한 달이 지나도록 손주 얼굴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그녀는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언젠가는 며느리도 이 진심을 알아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지금은 이래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당신 마음 잘 알지만 너무 상처받지 마요.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위한 옷가지며 장난감을 사 모으면서 언젠가는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아기의 100일이 다가오자 그녀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초대는커녕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 100일 잔치는 어떻게 하나요? 글쎄요, 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아들에게 조심스레 물어보니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친정에서 하고 싶대요.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다고. 결국 100일 잔치는 친정에서만 성대하게 치렀고 그녀 부부는 잠깐 들러 축하금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기가 지금 잠들었는데 죄송해요. 그래도 잠깐만 안아보면 안 될까? 안 돼요. 깰까봐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겨우 방문한 날에도 손주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도 시어머니에게는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형자야, 많이 서운하지. 억울해 죽겠다. 우리 딸은 시댁 가서 시부모님한테 이렇게 잘하는데.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그녀는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더군다나 미영은 친정에는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방문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도 친정 가야 해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래, 잘 다녀와. 반면 시댁 방문은 한 달에 한 번도 힘들다며 투덜거렸습니다. 어머님, 아기 데리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다음에 갈게요. 하지만 SNS에는 친정 나들이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아기와 함께 찍은 행복한 가족 사진, 외할머니가 안고 있는 사진들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여보, 전 뭐가 그렇게 부족했나요?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설상가상으로 미영은 아기의 습관을 핑계로 시댁 방문을 더욱 기피했습니다. 어머님 집에 가면 아기가 낯설어해서 잠을 못 자요. 친정이 편하네요. 그래도 할머니도 보고. 아기한테 안 좋은 건 못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손주가 자신을 낯설어 한다는 말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당신, 이제 어떡하면 좋죠? 이러다가 손주 얼굴도 못 보는 거 아닐까요? 좀 더 지켜봐요. 아직 포기하기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 이제는 돈 문제까지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그녀는 손주 양육을 위해 아들 부부에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아기 용품이며 분유며 많이 들 텐데 이 카드로 써라. 어머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분유감,
기저귀 값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사용 금액이 늘어나더니 매달 3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여보, 이 청구서 좀 보세요. 이게 다 아기 용품 값이란 말이야? 의심이 든 그녀는 카드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매달 1일에 찍히는 200만 원짜리 계좌이체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네. 아들한테 물어봐야겠어요. 그녀가 아들을 따로 불러 물었습니다. 이 계좌이체는 뭐니? 아, 그게 말해봐. 장모님 월급이에요. 뭐라고? 그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영이가 친정어머님께 육아도우미 월급을 드리고 싶다고 해서 뭐? 네가 정신이 있니? 우리 카드로 친정어머니 월급을 준다고? 아들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 애 봐주시는데 당연히 드려야죠. 다른 육아도우미 쓰면 더 비쌀 텐데. 그래. 내 돈으로 주면 몰라도 우리 카드로. 그것도 우리한테 말도 없이. 에이, 엄마도 참 우리 집 카드값 정도야 내주실 수 있잖아요. 이 뻔뻔한 태도에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보, 당신도 이 말 좀 들어보세요. 남편도 분노했습니다. 야, 내가 제정신이야? 안사동 월급을 우리 보고 대라고? 아빠, 우리가 얼마나 절약하고 있는데요? 다른 애기 엄마들은 산후도우미에, 보모에 돈 얼마나 쓰는 줄 아세요? 더구나 며느리는 이 사실이 밝혀지자 더욱 당당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엄마가 애기 보느라 다른 일도 못 하시잖아요. 당연히 월급은 받으셔야죠. 미영아, 그래도 그건 아니지. 왜요? 시댁은 돈이 많은데 뭐가 문제인데요? 제가 일하면 월급 받잖아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돈보다도 며느리와 아들의 뻔뻔한 태도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카드 사용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던 중 아들이 갑자기 회사에 찾아와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 다음 주에 휴가 쓰고 싶은데요. 얼마나? 오히려 괌으로 여행 가려고요. 남편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지금 프레젠테이션 준비해야 하는 거 알잖아. 저 그동안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건 팀에서 알아서 하겠죠. 이번 여행은 꼭 가야 해요. 무슨 여행이 그렇게 중요해서? 저 장모님 모시고 가기로 했어요. 그동안 고생하신 거 보답하는 거예요. 남편은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뭐? 너희 둘이 가는 것도 아니고 장모님까지? 미영이가 그러는데 친정어머님이 우리 애기 봐주신 거 생각하면 당연히 해드려야 한다고. 그날 저녁 남편은 분노에 차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미쳤나 봐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중요한 프로젝트 앞두고 장모님 효도 관광 간다네요. 더군다나 다음 날 며느리가 당당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저희 엄마 모시고 괌 가기로 했어요. 카드값 좀 나올 텐데 괜찮으시죠? 미영아, 그래도 회사 일이. 아니, 아무리 직원이라지만 휴가를 마음대로 통제하는 게 말이 돼요? 계속되는 며느리의 당돌한 태도에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보, 이제 아들이 회사도 자기 것인 줄 아나 봐요.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결국 아들은 회사 최고 성수기에 휴가를 냈고 중요 프로젝트는 다른 팀원들에게 떠넘겼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일하게? 회사에서도 아들의 이런 태도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그러게요. 이런 식이면 회사도 망가지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계팀에서 이상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아드님 계좌로 매달 정기적인 이체 내역이 있어서요. 남편이 자세히 살펴보니 아들이 매달 회사 돈 300만 원을 따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즉시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 지금 이게 뭔지 다 설명해라. 아, 그게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저 장모님께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죄송해요, 아빠. 미영이가 너무 안쓰러워해서 장모님이 우리 애기 봐주시느라 다른 일을 못 하시잖아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먼저 상의를 했어야지. 이렇게 몰래. 죄송해요.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이 이 이야기를 그녀에게 전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하지만 다음 날 상황은 더 충격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찾아와 월급 인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아빠, 제 월급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왜? 장모님 월급을 좀 더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300만 원으로는 너무 부족하대요. 뭐?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아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절약하고 사는데요. 부모 자식 사이에 이런 것도 못 해주시는 게 말이 돼요? 야, 내가 지금. 이런 것도 못 해주시면서 자식 사랑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갑질이에요, 갑질. 남편은 아들의 달라진 태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숨기고 있던 본색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보, 아들이 돈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이제 보니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나 봐요. 부부는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숨겨진 계획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은 화를 내며 아들을 호출했습니다. 당장 회사로 들어와. 회사에 들어서는 아들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앉아. 아빠,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만둬라. 네? 회사 그만두라고. 순간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빠,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이라도. 회사 돈 빼돌린 거, 장모님 몰래 월급 준 거, 직원들 앞에서 내 체면 구긴 거 더 얘기해 줄까? 그래도 전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안 된다. 3개월 줄 테니 그동안 다른 데 알아봐. 그 순간 밖에서 고성이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디서 감히 사장님 아들을 자르시겠다고 하세요? 이게 다 시어머니 사주죠? 비서가 말렸지만 며느리는 사무실로 들어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보고 나가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회사에 헌신했다고? 미영아, 제발. 아니, 이거 완전 갑질이잖아요. 돈으로 자식 목숨 잡으시게? 남편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그날 저녁 부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끝내야 해요. 돈으로 사람 마음은 못 사는가 봅니다. 다음 날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 보고 나가래요. 어머님, 이럴 순 없잖아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미 부부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미영아, 이제 다 끝났어. 너희가 우리 마음을 몰랐던 거야. 뭐요? 돈 많은 시댁이 며느리 하나 못 봐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3개월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여보, 집도 빼야겠어요. 아니, 그래도 아기가 있는데. 이제 와서 자식 핑계는 그만둡시다. 다음 날 아침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30일 내 퇴거 요청이었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보고 길바닥에 나가서 살라고요? 너희 집 아니야. 원래부터 내 명이었잖니. 어머님, 제발 말려주세요. 저희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그녀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기나 하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친정 안 가고 시어머님만 모시고 살게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미영아, 너희는 우리 돈만 보고 살았지. 이제 와서 무슨 효도 타령이야. 아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일어나라. 너희가 무릎 꿇을 때는 지난 지 오래야. 그때 며느리가 배를 잡고 쓰러졌습니다. 어머님, 저 둘째가 생겼어요. 제발. 이제 와서 아기로 협박하게. 너희 첫째도 그렇게 낳지 않았니?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30일 안에 나가. 못 나가면 강제 집행할 거야. 아빠, 그래도 손주가. 손주? 우리가 언제 손주 얼굴이나 제대로 봤더냐? 결국 아들 부부는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친정어머니까지 찾아왔습니다. 사돈 제발 우리 애들 좀. 사돈 어른 이제 그만 가세요. 우리도 할 말은 많지만 참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인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형자야. 그래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애들 불쌍해서 어쩌려고.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도 다 계획이 있었어. 아들한테 회사 물려주고 손주 키우는 재미로 살려고 했는데 다 망쳐버렸잖아. 결국 한 달 후 아들 부부는 10억짜리 아파트에서 짐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우리가 너무한 걸까요? 아니요, 이제는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할 때예요. 짐을 빼는 마지막 날, 그들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난 것입니다. 모든 게 끝난 후 그녀의 집은 이전과는 다른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손주의 웃음소리도 아들의 목소리도 없는 텅 빈 공간만이 남았습니다. 엄마, 동생네는 결국 친정으로 들어갔대요. 딸이 전해주는 소식이었습니다. 친정만 챙기더니 결국 시댁 덕은 다 받네. 1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매달 300만 원씩 받아가고 이제 와서 무슨 눈물 받아야. 그만해라, 내 동생인데. 하지만 딸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저렇게 좋은 부모님을. 한 달 후 아들 부부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0평대 다세대 주택에 월세방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미영은 친정 근처 동네 병원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고 아들은 중소기업에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했나요? 아니요, 이제 그들이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될 거예요. 가끔 손주 사진이 그녀의 핸드폰으로 왔습니다. 보나마나 돈을 노리고 보내는 것이겠지만 할미 마음은 아프기만 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제 다시는 못 봐요. 아들의 문자 메시지가 왔지만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당신, 이게 다 내 탓이에요. 내가 너무 돈으로만 애들을 키웠나 봐요. 여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들 부부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부부는 그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이제는 그들이 깨달아야 할 시간입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해요. 남편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둘만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돈은 많지만 마음이 가난했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형자야. 요즘은 어떠세요? 이제야 좀 편안해. 돈으로는 사람 마음은 못 사나 봐. 그녀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